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100명대 초중반을 유지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급기야 2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91명, 지난 9월 4일 이후 7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162명으로 신규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은 탓인데 특히 확산 양상이 걱정스럽습니다. 강원 23명, 전남 9명, 충남 7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울과 경기와 같은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가장 많지만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또 다른 유행의 파고가 닥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대구 신천지발 집단 감염 그리고 지난 8월 광복절 도심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에 이어서 방역망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갈수록 날이 추워지면서 독감 유행 경고등까지 켜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미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된 일부 지자체 외에 추가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1.5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역당국,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확진자 증가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이 확인한 지난 일주일 동안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75명입니다. 1.5단계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가 여전합니다. 특히 23명의 환자가 발생한 강원도에 대해서도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에 1.5단계 격상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요, 내일로 예정됐던 민주노총의 집회에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를 좀 지키고 구호나 노래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는데요. 민주노총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방역당국은 전했습니다. 네, 이승훈 기자,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긴급 대책도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의 긴급대책, 무엇보다도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의 보호, 그리고 확산 우려 차단에 초점을 두고 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단 감염 발생 현황과 환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서요. 유행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해서 정밀 방역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능과 연말 연시 등 특별히 위험도가 증가하는 기간은 한시적으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서요. 집단 제한 그리고 집합 금지 등 고강도 예방 조치 역시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거리 두기 단계 전환 기준이 달라진 만큼요. 권역별이나 시도별로 하루 확진자 수의 주요 지표를 살펴서 단계 기준 지표의 80% 수준에 이르면 예비 경보를 이제는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속 공무원의 마스크 착용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울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시행 첫날인 오늘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주명 기자. 네, 서울역 대합실입니다. 네,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된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역은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KTX 등 열차를 타려는 이용객들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나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집 밖을 나서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스크로 입만 가렸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사람도 종종 보였는데요. 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23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장소별로 자세히 따져보면 식당이나 카페에선 음식물을 섭취할 때만 제외하고 주문이나 계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수영장과 사우나에서는 물에 들어갔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등산이나 산책 같은 실외 활동을 할 때 2m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또 500명 이상 집회 시위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흡연은 음식물 섭취로 분류돼서 마스크 착용에서 예외긴 하지만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금지됩니다. 턱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14살 미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단속 공무원은 마스크 착용을 먼저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이나 행패를 부릴 경우엔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대합실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 여의도와 도심 일대에 여러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방역당국인 서울시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여의도와 도심의 42개 단체 주관으로 참여 인원 99명 이하인 집회가 여러 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 민중대회 집회는 신고 장소가 인접해 있고 같은 시간대 여러 집회가 열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집회 제한 인원을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자 개최 단체들은 집회 신고 인원을 99명 이하로 해왔습니다. 서울시는 민노총을 비롯해 내일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자제를 촉구하고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기준 신규 확진자 191명입니다. 지난 9월 이후 7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70일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3차 대규모 확산으로 번질 우려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최근 교양성을 보면 며칠 동안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안팎을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최근에 네. 점차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러니까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191명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어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라는 점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다소 이르고요. 앞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의 경향성을 좀 봐야지만 현재의 상황이 3차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월과 연장선상에서 지난 2월과 3월에 대구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있었고요. 지난 8월 달에는 광복절 도심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2월 대구 신천지발 집단 감염 사태 때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경험도 없고 대응책도 마련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물론 수치상으로는 당시가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일단은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8월 초에 사랑제일교회 비롯해가지고 서울 도심 집회 관련했을 때하고는 초기 양상이 좀 유사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도 동일 집단에서 주로 발생을 했고 다만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때에는 좀 다양성을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인이나 가족 단위로 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성이나 광범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이 더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 연장선상에서 그 8월 초에 광복절 도심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그 사태 때와 초기 양상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확진자 증가 추이가 비슷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향성이 여러 가지가 비슷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증가 추이라는 점에서는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8월 초에 2차 대유행 때하고 약간 경향성이 좀 유사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또 눈에 띄는 게 20, 30대 확진자 수가 지난 9월보다 10%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까지 확산되는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새 사회적 거리두기 그 시스템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1단계 전국적으로 1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방역 조치가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역 조치가 완화된 측면하고 더군다나 이제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사례들이 연속으로 이어져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그 할로윈데이 여파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또 하나가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 지금 실제로 일교차가 굉장히 크면서 감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조금 더 지나가야 되는데 네. 현재는 일교차가 굉장히 크면서 감기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진단 검사에 대한 어떤 그 속도라든가 이런 방역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전개되지가 않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최근에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아직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실하지 않은 검사자 수도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감기 환자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감기의 증상하고 코로나19의 일부 증상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단검사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한꺼번에 몰리게 되다 보니까 지금 PCR 검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검사 중인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임상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검사를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 자체가 이제 감기 증상하고도 굉장히 혼동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호흡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진단검사 선별진료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진단검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추이 지금 조금 전에도 그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이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단계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은 겨울이라기보다는 가을 시즌인데 네. 이제 겨울이 도래하게 되면 일단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추운 온도에 굉장히 활성을 띠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든 감기든 독감이든 간에 다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날씨에도 활성을 더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한겨울에는 환자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해외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어제 확진자 수가 NHK 보도 기준으로 어제 하루 1,661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상 세 번째 대유행이라고 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대유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월 초에 1,000명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100명 단위로 크게 감소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1,000명 단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 번째 대규모 확산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북반구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겨울 시즌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반대로 얘기하면 왜 여름 시절에는 왜 활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 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물론 바이러스의 활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감소율이 크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겨울이 돼서 활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고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까지 같이 시너지 효과,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 큰 상승 효과를 보이게 되면서 더 환자가 폭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의 상황도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일본도 말씀하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영국 같은 경우에 좀 꽤 환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 수를 보면은 코로나19 사망자 미국에서는 24만 명, 영국에서는 유럽 최초로 5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확산이 북반구 쪽에서 계속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는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감염력이 증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감염력이 보통은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사람 대 사람 감염을 진행을 하게 되면 감염력은 점차 증가를 하지만 병원성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띠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병원성이 감소되는 측면까지는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감염력은 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이가 진행됐다. 근데 병원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망자 숫자가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증 환자로 발전을 하게 되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는 감염력도 증가하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병원성 때문에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 요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긴 했는데 선제적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처럼 좀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곳에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다음 주 초반 정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요. 지금 상황을 계속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빨리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라도 격상을 시켜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인 3차 대유행 조짐이 확산되는 만큼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내년 하반기 접종을 목표로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 내용을 듣고 교수님과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최근 특정 기업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신 개발과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연내에는 전체 인구의 6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원활하게 그리고 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전체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000만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선입금 850억을 납부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내년 하반기쯤에는 국민의 20% 정도가 접종이 가능할까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연내에 확보 방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백신 자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확보할 수 있는 그 시스템과 조건을 맞춘다는 얘기고요. 그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내년,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빠른 시점, 일부 물량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2분기나 아니면 여름쯤에는 고위험군 위주로 해갖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60%가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내년 말 정도까지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조금 전에 권준우 부본부장의 발언 중에서 선입금을 포기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는 백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단계를 보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코백스 퍼실리티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선입금을 지급을 했는데 만약에 적절하게 현재 개발 중인 것들이 상용화가 안 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선입금 한에 대한 어떤 투자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현재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놓고 실제로 물량을 확보를 하는 방안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선입금 자체가 포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지금 한 개의 제약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매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맺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선입금을 지급한 일부의 제약사에 대해서는 구매를 안 할 경우에는 실제로 선입금을 계약 파기 조건으로 해서 선입금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그 선입금이라는 건 결국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입금을 포기하더라도 보다 많은 제약사와 계약을 맺겠다. 그래서 일단 급한 물량이라도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상용화된 백신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투자 개념으로 먼저 입금을 해놓고요. 향후에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그걸 구매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계약을 맺은 그 제약사에서 성공적으로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 선입금은 의미 없는 투자 금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입금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백신 상용화까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백신 상용화가 되면서 국민들께 접종이 들어갈 때까지는 적어도 지금처럼 방역 시스템을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신이 이제 상용화돼서 저희가 구매를 한 다음에 접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그 이후에 한동안 수개월 동안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백신 자체가 물론 최근에 화이자에서 90% 방어율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 보고 결과고요. 실제로 최종 결과에 따라서는 그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90%를 방어율을 유지를 한다라고 해도 실제로 항체 지속 기간 자체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굉장히 짧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체내에 있는 항체가 과연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도 또 하나 있고요. 더군다나 순차적으로 접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접종을 맞은 사람 체내에서는 완벽하게 바이러스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염 자체를 차단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발생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신 접종 후에 증상 완화는 할 수 있지만 체내에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백신 접종 안 맞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백신 그 자체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긍정적인 부분은 임상 증상을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임상 증상을 완화하게 되면 치사율이 크게 감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역 시스템 자체의 어떤 파라다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나치게 백신을 맞으면 더 이상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기대는 아마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열사가 잠들어 있는 남양주 모란공원에선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추도식 참석자들은 열사의 죽음이 노동 불평등을 알리는 하나의 불꽃이었다며 앞으로도 이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송 기자가 있는 곳이 전태일 열사의 묘역 바로 앞인 거죠.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던 추도식은 2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 앞을 가득 메웠던 인파들은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묘역 위에 놓인 꽃과 그리고 동상의 머리띠만이 추도식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한 줌의 재가 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추도식에는 여러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전태일 열사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유산을 추모했습니다. 공연과 추도사로 시작한 추도식은 일터에서 쓰러져간 노동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진행됐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모두가 약속한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17살의 나이로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목격했는데요. 어린 여공들이 창문도 없는 좁은 공장에서 하루에 14시간 넘게 일하고도 고작 일당 70원을 받고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사가 22살, 꽃다운 나이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투쟁을 결심한 이유입니다. 열사의 죽음은 1970년대 청계 피복 노동조합 결성과 1979년 YH 무역 사건, 그리고 80년대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며 노동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추도식에선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앞장선 인물에게 28회 전태일 노동상을 수여했는데요. 단체 부문은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과 개인 부문에서는 민중가요 작곡가 김호철 씨가 수상했습니다. 네, 오늘 추도식에선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공연과 추도사도 진행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추도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를 포함해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각종 통계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가 대표적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29의 여론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도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2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전태일 재단과 각종 노동단체들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함께 더 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들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마스크를 쓰고도 검은 분진을 뒤집어 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인간답게 일할 최소한의 권리를 얻기까지 아직 갈 길이 먼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희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썼는데 코와 입이 온통 시커멓습니다. 회사에서 나눠준 마스크. 컨베이어 벨트 아래 쭈그려 앉아 종일 치워야 하는 분진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성능 좋은 제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들은 채 만체입니다. 철이나 유릿가루를 마실 수밖에 없지만 건강검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한 3분에서 5분만 지나도 이렇게 시커매집니다. 저희가 요구한 그 정기 건강검진에는 폐활량 검사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마저도 올해는 안 했고요. 전국에서 일하다 얻은 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 해 숨지는 노동자는 2,000명.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업 현장 안전을 게을리했다고 감옥에 가는 책임자는 100명 중 3명도 안 됩니다. 90%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평균 400만 원 벌금만 냅니다. 50년 전 22살 전태일이 자기 몸을 태운 뒤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은 아직도 360만여 명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장되는 노조활동 권리는 사업장이 작아서, 하청 노동자라서, 특수고용직이라서 예외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 4대 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은 기대조차 어렵고 갑질과 공짜노동, 부당해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떠난 지 50년이 됐어도 사람답게 일할 권리는 여전한 숙제입니다. 죽어야만 세상을 바꾸겠냐는 절규가 죽어도 안 바뀌는 세상이라는 절망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이제는 끝낼 시점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올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계가 전태일 3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심이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포함됐는데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말은 50년이 지나 법안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노동계가 추진하는 전태일 3법에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 경영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고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노조 활동 권리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게도 보장하자는 게 전태일 3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 법안 모두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공감대가 가장 먼저 형성된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정의당은 노동계 위반과 별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국민 앞에 제출합니다. 최근에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도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전조치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냐,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걸 이 산업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별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준비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힘들게 노동했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년이 됐지만 산업재해의 문제는 결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개정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정의당을 제외하면 선뜻 나서는 정당이 없습니다. 두 법안 모두 노동자 권리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거대 양당은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법 개정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3법과 비슷한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도 제출된 적이 있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이고 문 대통령이 훈장까지 추서한 올해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외곽 지역과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세 부족이 매매 가격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전세난으로 인한 나비 효과 어디까지일까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전세난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추세,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시황에서 전세 가격 오름세가 7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절 수요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세를 찾고 있는 수요자에 비해서 턱없이 매물이 부족합니다. 매물 출시가 잘 되고 있지 않다 보니 전세에 거래되는 실거래 신고량 자체가 직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정도로 급감한 상황이고요.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 일부 거래되는 건들의 가격이 계속 치솟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또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같은 단지에 같은 평수인데도 이게 신규 계약이냐 갱신 계약이냐에 따라서 전세값이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임대차 3법 중에 두 가지가 현재 쓰이고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5% 전월세 상한제가 쓰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가 적용되는 기존 계약자들은 2년 연장을 하면서 2년 전에 계약했던 전세 보증금에 비해서 5%만 오른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계신데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전세난 속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다 보니 같은 단지에 같은 규모인데도 가격이 급격하게 벌어진 신고 사례가 몇몇 단지에서 나오고 있고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이렇게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매매 시장도 좀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라면서요?
네, 전세를 찾고 계신 분들이 전세를 못 구하다 보니까 결국 월세로 전환을 하든지 매매로 내 집 마련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세 매매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 특히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하고 지방 등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서울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었던 편인데요. 네. 최근에 전세 가격이 서울보다도 평균적으로는 권역 통계상 더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매매 전환 수요도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외부의 투자적인 수요도 늘어나서 매매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방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 매매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불안한 양상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집값과 전셋값이 워낙 높으니까 아예 이참에 경기도나 인근 지역에서 집을 사자 이런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근접한 지역들,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들은 서울의 전세 가격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물건도 찾기 어렵다 보니까 아예 경기 지역으로 옮겨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경우들이 최근에 늘고 있어요. 물론 해당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세 찾기 어렵고 가격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다시 생기셔서 네.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김포라던가 뭐 남양주, 고양, 성남, 수원 이렇게 좀 저희가 보통 서울 출퇴근하는 수요자들이 많은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들 경기권에서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네, 일각에서는 김포를 두고 금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또 지방 보면은 부산 지역에서 그 매매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방 대도시들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이후에 전세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전세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들이 결국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자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최근 몇 년간 가격이 안정적이고 일부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네. 최근에 서울하고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표적으로 뭐 신도시 지역들 해운대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회복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매매 가격 상승세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처럼 그동안 좀 해당 지역 산업 기반이 좋지 않아서 약세를 보였던 지역들도 일제히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세종이나 대전처럼 뭔가 국회 이전 등의 이슈가 다시 자극받고 있는 곳들 역시 오르고 있고 대구 같은 지역도 뭐 수성구 같은 서울 분들도 많이 잘 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거 환경이 좋고 랜드마크 지역이다라고 꼽히는 곳들의 새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 부족 현상, 전세 매매 상승 현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주요 도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김포 지역의 특히 경기도권에서 김포 지역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비규제 지역이라는 그런 특징도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해당 지역 실수요자분들도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 이제 이전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아무래도 대출이라던가 구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규제 지역보다는 조금 덜 까다롭기 때문에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현장에서는 그렇다고 규제로 묶는다고 이러한 오름세가 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도 하고 규제로 묶을 경우에 그렇다면 최근에 오르고 있는 전국의 주요 지역을 또 다 규제로 묶을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또 핀셋형으로 규제를 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라는 지적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규제 지역 지정도 현재는 굉장히 좀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 2주 만에 4%가량 상승했다고요. 네, 주간 단위로 뭐 2% 이상씩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매매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파트 분양 신축 물량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새 아파트 가격이 시장을 자극하면서 오르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실수요자들 그리고 서울의 전세 난을 피해서 움직이는 수요자들 대체로는 실수요자들 흐름에 따라서 집값이 다시 자극받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소장님께서 앞서 그 핀셋 규제, 추가 규제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또 계속 추가 규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저도 지정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고 네. 현재 수치상 통계상 상승률로 보자면 지정 요건은 이미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지정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다만 이제 아까 드린 말씀은 지정이 되어도 사실 이러한 규제 효과들이 가격을 바로 다시 낮출 수 있는 게 아닌데다가 일부 지역만 묶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국 주요 지역을 다 묶을 수도 없다 보니 지금 전반적인 전세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규제 지정 효과가 일시적으로 또 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이곳을 잡으면 다른 곳에서 풍선 효과로 튀어나오고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네요. 네. 상황이 뭐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오히려 매매 가격보다 높아지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또 기존 계약됐던 사례들하고의 가격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기존의 매매 가격 이런 것들 혹은 새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 가격 이런 것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전세 가격 역전 현상이 나오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너무 좀 과도해지는 부분들 혹은 지적하신 것처럼 깡통 전세 역전 현상 같은 것들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깡통 전세로 번지기보다는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매매 가격이 다시 불안해지는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의 불안 양상을 매매 시장까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로 보고 다들 이제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대책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아직 결정된 대책 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그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특수 환경에서는. 그런데 그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뭐 여전한 상황에서 이 전세 보증금,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걸 유의해야 합니까? 등기부등본 볼 때 그리고 관련한 보험도 있다고 하던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계약하실 때 뭐 본인도 확인을 하시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등기를 띄어서 기존에 뭐 너무 많은 근저당, 은행 대출 같은 것들이 있어서 본인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이제 계약을 하시는데 요즘은 사실 은행 대출 없이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 1순위, 선순위 근저당이 어느 정도씩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본인의 전세금을 포함해서도 집값의 수준이나 이후의 가격 전망이 위험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계시고요. 그 말씀하신 수치는 것처럼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그 깡통 전세 같은 경우에 집주인이 대출금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던데 이 전세 보증금과 집값, 뭐 대출금이 집값이 얼마 정도 수준이 돼야 그 아래의 집이 안전하다 그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또 전세난과 가격 상승 불안감이 다시 조성될 때는 경매 낙찰가율도 다시 높아지거든요. 시세 내지는 이제 결정 경매 가격이 한 110%, 120%까지도 낙찰이 되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근저당과 전세 보증금의 합계액이 집값에 거의 육박해도 위험도가 낮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사실 경매 가격이 유찰되거나 이러면 경매 결정 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이 될 경우에 전액 회수가 안 되고 결국 집주인에게 민사소송 같은 것으로 추가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7, 80%나 이렇게 좀 안전한 선에서 결정이 되면 좋은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물건을 만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현재 시세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시세 수준의 한 90% 이내 정도면 최근에는 도심 지역 신축 아파트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보험도 좀 들어야겠네요. 네, 전세금 반환 보증해주는 보험을 지금 서울 보증보험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정부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입하시고 보험 수수료를 내고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계약하신 기간 1년 이내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물건 유형들이나 전세 가격에 따라서 보증받는 액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도 하시고 보험사마다 수수료율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하시면 좋고요. 이후에는
임대하시는 분이 이런 보증보험의 일부를 같이 지불하는 형태로 최근에 바뀐 부분도 있어서 이 수수료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씩 이제 지원 부분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런 전세난의 원인을 두고 또 관계부처 수장이 온도차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부 영향을 어느 정도 인정했는데 김현미 장관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라고 보여집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상한제를 쓰면서 기존 계약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신규 계약자들이 보기에는 전세 물건이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 가격에 대한 결정 요건 혹은 처분을 위한 안정성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나 친가를 거주시키는 집주인들도 계약 만료 이후에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회전될 수 있는 거래량이 줄고 거래가 급감하다 보니까 신규 계약에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서 임대차 입법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시장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렇게 전세 수요, 매매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그래도 안정화시키려면 공급이 가장 큰 대책일 거지 않습니까? 이 공급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을 만한 대책이 있습니까? 언급된 것으로는 일단 3기 신도시의 공급 계획 중에 임대 비중을 더 늘려서 전세를 지원한다던가 지분적립형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모델을 통해서 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한다던가 기존의 이제 공공임대 계획들을 좀 서둘러서 공급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즉시 공급보다는 실제 건축하는 데 시간들이 좀 걸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즉시성을 갖는 공급 계획으로는 매입형 전세라던가 임대형 전세 같은 것들을 정부가 대신 매입하거나 구해서 전세로 다시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급 효과도 있겠지만 예산 안에서 충분한 양을 공급해서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지역에 전세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전세 가격도 워낙 많이 오른 데다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사실 정부라 할지라도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공급은 쉽게 빨리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대출과 관련된 금융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시장의 전망도 있더라고요. 간략하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사실 이 전세 공급을 못하면 결국 전세자를 월세나 매매로 보내야 되는데 월세는 다들 원하지 않으니 매매로 갈 수 있는 금융 지원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주말까지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하늘이 무척 뿌옇다고요. 네, 추위가 풀리니 한동안 잠잠하던 초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제 뒤로 강 건너편의 건물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시야가 무척 답답하고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2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에서 3배나 높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남부와 충청, 인천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서 호흡기 건강에 더 해로우니까요. 오늘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퇴근길 무렵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서쪽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침방울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이번 주말에도 큰 추위 없이 예년 기온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영동과 영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막바지 단풍철까지 겹치면서 이번 주말이 산불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1명 나오면서 70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12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3차 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집회 인원 제한이 100명 이상으로 완화된 가운데 내일 서울 도심에서 동시다발로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집회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유행이 확산하는 미국과 유럽에선 의료체계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들이 자체 봉쇄 강화에 나선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 자문단에 포함된 전문가가 전국적인 6주 봉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해마다 2,000명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가운데 유족과 노동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이른바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행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렵게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등 격전지에서 주의회를 통한 최후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1위를 기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틀 만에 나온 다른 조사에서는 3위에 그쳤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은 윤 총장이 정치 영역에 들어선 것 같다며 견제했습니다.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칫 깜빡하거나 잘 모르고 있다가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기본적인 궁금증들 정리해봤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장소도 늘어납니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종의 중점 관리, 일반 관리시설 외에도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1.5단계로 올라가면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실내 전체 그리고 실외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2.5단계 이상으로 가면 2m 거리두기 유지가 안 되는 실외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허용되는 마스크 종류도 알아두셔야겠죠. 방역당국은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 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밖에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린다면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됩니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나 앞에 뚜껑을 여는 형태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또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게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로 간주합니다. 또 음식을 섭취할 때나 물속에 있을 때, 방송 출연 중이거나 신원 확인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하객의 경우 전부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다만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서만 결혼식이 진행 중일 때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지도 명령을 해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결국 생활 방역으로 우리의 삶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간섭이 아닌 자발적인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5,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각국에서 여전히 확산 추세가 거셉니다. 미국은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고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지난 11일 하루 2,00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로 미국의 코로나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6일 이후 6달 만입니다. 10일에는 신규 확진자도 14만 3천여 명 발생해 최고치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고 9일 연속 1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는 26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가족, 특히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자와 만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젯밤까지 1,65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NHK가 집계했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 추세가 거셉니다. 3개월여 만에 신규 확진자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세 번째 대유행이 시작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5,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유럽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사상 최다인 3만 2천 명을 넘어서면서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습니다. Nous comptons ces derniers jours une hospitalisation toutes les 30 secondes et une admission en réanimation toutes les 3 minutes. 누적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은 영국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연일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만 3천여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1,600여 명을 기록한 가운데 스가 총리는 일단 긴급 사태를 선언할 상황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오늘 오전 취재진을 만나 지난 4월과 같은 긴급 사태 선언 가능성과 여행 지원 캠페인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도 현 시점에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한 경계하면서 지자체의 감염 상황에 대응한 대책을 확실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오차 범인의 1위를 기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틀 만에 나온 다른 조사에선 3위에 그쳤습니다. 비록 순위는 많이 떨어졌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다수가 윤 총장이 정치 영역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선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3위를 기록했는데 불과 이틀 전에 1위를 차지했던 것과는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대권주자 지지도 1위에 올랐던 게 이틀 전이었죠. 그런데 오늘 새로 나온 두 조사에서는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자체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입니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19%의 지지율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11%로 3위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CBS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한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인데요.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21.1%로 20.9%를 나타낸 이재명 지사를 오차범위 안에서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1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윤 총장이 오차범위 내 대선주자 1위를 기록했던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영딴판인데요. 순위가 2계단이나 내려간 것은 물론 지지율만 봐도 절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그동안 조사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들쑥날쑥 정도가 이렇게 심한 건 이례적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조사 기관마다 응답자들에게 제시한 후보군이 달랐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한국갤럽 조사의 경우엔 후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자유응답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된 반면 윤 총장이 1위를 한 한길리서치 조사에선 윤 총장이 비롯해 모두 6명의 후보만 제시됐습니다. 결국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윤 총장으로 야권 지지자들의 쏠림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순위는 다시 내려앉았지만 윤 총장은 여전히 차기 대권주자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 나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 펴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정치관은 아닙니다. 관료죠. 네. 전문 관료 아닙니까? 예. 뭐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판단해서 처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가려내기 위한 심사도 시작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후보군 추천을 마친 뒤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검증대에 오른 후보군은 모두 10명입니다. 지난 9일 추천된 예비후보 11명 가운데 야당 측 추천을 받은 손기호 변호사가 지난 11일 전격 사퇴하면서 1명이 줄었습니다. 다만 오늘 안에 최종 후보 2명을 출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일단 명시적인 검증 기준이나 평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단 오전 회의에선 후보들이 어떤 사이로 추천됐는지 추천위원들이 직접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당 측 위원들은 오늘 반드시 최종 후보 2명의 가닥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예정 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 마라톤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안에 후보자 윤곽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위원들 모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며 끝장 토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 측 위원들은 초대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능력 검증이 중요한 만큼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이 언제 추려지느냐에 따라 공수처 출범의 시기가 달린 만큼 과연 이번 회의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정원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심화될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복잡한 전국 현안, 율사 출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현근택 변호사님,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한 그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깜짝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좀 술렁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두 조사는 아마 추세가 비슷하죠. 1, 2위 비슷하고 3위도 비슷하고 네. 수치도 비슷한데요. 아마 첫 번째 조사했던 게 결국은 보기를 어떻게 드러내냐. 여당 측 3명, 야당 측 3명 이렇게 제기했는데 아마 3명 선정하는 과정이 어쨌든 이승민이라든지 원희룡이라든지 오세훈 이런 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랜덤으로 전체를 그냥 자율에 답변하게 하는 것과 세 번째는 보니까 11분을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표본 결국은 보기를 선정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보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여론조사라는 게 뭐 추세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추세로 보면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정치형에 들어온 건 맞다. 그러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직 총장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정치적인 중립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검찰은 정치 중립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미 정치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검찰총장이 직접 나는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어쨌든 내가 뭐 정치는 지금 정치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여론조사에 넣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럼 앞으로 모든 검찰 수사, 그러니까 총장이 뭔가 관여하는 것은 정치적인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뭐 지금 얘기할 때도 정치적인 중립성, 정치적인 독립성, 어쨌든 뭐 정치와의 독립이 검찰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는데
본인 스스로 이 여론조사에 항상 들어가고 이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치 활동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여론조사에서는 빼달라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조사기관별로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정치권도 좀 요동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점별로 쭉 있는다면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추세는 분명히 상승 추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대통령을 앞으로 누굴 뽑을 것인가 이 질문보다는 국민적 지지도 향상이라고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정치보다는 법치를 국민들이 좀 원한다. 지금 하고 있는 정치 내지 행정이 좀 불만족스럽다 이런 거에 대한 반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공정에 대한 갈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뭐 정치인뿐만 아니고 여야 불문하고 여러 가지 행태들이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됐다고 보고 역설적으로 보면 이걸 국민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라는 의미로 만약 해석을 한다면 네. 오히려 검사들이 정치화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나눴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소위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임명해서 추미애 장관 사단으로 불리는 분들. 그래서 사실 나뉘면서 검찰이 정치화한다는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크게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검사들이 그런 행동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검찰이 단합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별로 수치의 차이가 있고 앞서 깜짝 1위한 것은 오차범위 내에서 1위한 거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만 그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는 어느 정도 다졌다는 것은 공통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이를 바라보는 그 느낌,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먼저 국민의힘 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 국민의힘 쪽에 단도직입적으로 영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런 그 논의하거나 구상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그 어떤 그 행태가 맞다고 보는 것이 지금 안철수 대표처럼 혁신 플랫폼에 와라, 오면 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여당으로 하여금 정치적 공세에 빌미를 주는 것이고 또 검찰의 독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뭐 위선적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런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정치인으로 대접받는 이런 상황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저도 뭐 동감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앞에 뭐 다른 일부 검사들의 뭐 정치화를 막는다지만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현직 검찰총장이고 어느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뭐 물론 미국처럼 이제 뭐 선거로 선출하는 데도 있으면 대부분 보면은 관료거든요. 공무원이고 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죠. 그리고 더구나 준사법기관이라는 검찰이라 그러면 수사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쨌든 뭐 지검장이 하더라도 결정적인 마지막 어떤 권한 행사 검찰총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장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거 본인이 안 하더라도 어쨌든 여론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어쨌든 본인 스스로 이 여론조사 아니면 어쨌든 뭐 지금 당장 뭐 정치 영입을 안 하더라도 예. 빼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저는 아마 다른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기관들이라는 게 이렇게 이미 나왔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빼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빼달라고 하면 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직접 본인이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네. 어쨌든 이런 이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급부상, 이게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과는 무관치 않은 이슈입니다. 최근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수사도 논란인데 국회 예결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차라리 사퇴를 하고 정치를 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월성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죠. 예. 하나는 결국은 그 감사 과정에 어떤 자료를 은폐하거나 삭제한 거, 그건 이제 감사원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 그 경제성 평가가 적절했냐 여부.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요. 이게 과연 수상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아마 2018년에도 그 당시에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 똑같은 거였어요. 네. 직권남용, 장관을 직권남용을 고발을 했는데 그때는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했을 때는 각하 처분했거든요. 3건이나.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마침 이제 또 대검지검을 방문한 그 다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많은 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법적인 판단은 어느 정도 됐어요. 뭐냐면
2015년인가 아마 그 주변 주민들이 소송을 했고 2017년에 어떤 서울행정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냐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임기 연장 그 재연장한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연장한 건 무효다. 이런 소송에 대해서 받아줬습니다.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 이유는 이거였어요. 최신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제 고등법원 가는데 어떻게 됐냐면 올해 아마 5월인가 판결이 나는데 이미 이제 가동 중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위 이익이 없다 해서 각하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1심 판결이 유지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연장한 게 문제가 있다는 걸 법적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라든지 수사는 사법 영역이랑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미 법적으로는 저는 판단이 됐다고 보는데 이거를 다시 또 수사를 한다? 한번 각하했던 거를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미 판단이 났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도 이미 한번 각하를 했던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고소한다 해서 이거를 전격적으로 수사한다. 국민의힘이죠. 네. 그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로 넘겨서 그걸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고발만으로 그것만 수사 단서를 삼아서 수사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실천조 쪽에 이르는 수사 참고 자료가 워낙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8년도 그 당시에 고발한 사건은 사실은 각하 처분한 것이 명백히 죄가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이제 부실 수사였던 것이죠. 반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이 분명히 위법 여지가 있다고 해서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반 자세한 과정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왜 경제성 평가를 낮게 했는지. 그러니까 낮게 된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이사회에서 판단한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경제성 평가를 왜 이렇게 낮게 하고 이사회 의장을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왜 그런지 과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법 여지가 있으니까 수사해 달라라고 감사원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주민들이 청구한 사건인데 원전의 그 운행 변경 허가를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이사회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민사상 판례는 역으로 지금 여기에 적용시키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이건 위법하다는 역설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사상 판결이 오히려 이 현재 수사에 배치되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하나 추가하면요. 그러니까 자료 삭제 말고 지금 이제 경제성 평가 얘기하는데 경제성 평가란 결국은 아마 재량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비용 대 효과를 보는 거예요. 얼마를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효과가 있느냐. 결국은 비용보다 이제 그 효과가 더 많으면은 우리 BC 분석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연구 용역을 맡기는 부분인데 대부분 보면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치를 예를 들어서 잘못 입력했거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갖고 와라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판단 영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대치와 최소치가 있을 때 어느 걸 적용할 것인가. 이런 거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수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뭐 검찰이 좀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금 아마 감사원에서도 이 경제성 평가라든지 이 임기 연장을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된다고 평가한 부분까지 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감사원이 감사 청구한 그 수사 의뢰한 범위도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만 더 보탠다면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의 영역이 있고 안전성, 뭐다 지역 주민의 수용성 이런 부분들을 전체 통합해 가지고 이것을 정책 판단으로 가동 중단한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문제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경제성 평가를 왜 가동률을 낮춰잡고 일부러 객관적 기준보다 낮춰잡고 그다음에 단가를 왜 낮춰잡느냐? 회계법원이 제시한 그 어떤 경제성에 대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돈이 갑자기 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이제 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예. 네. 이 내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최근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 해제를 강제할 법 제정을 지시해서 논란인데 한동훈 검사장을 저격한 겁니다. 사실 이게 이 법에 대해서 뭐 사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는 모든 수사에서 아마 압수수색 1번이 핸드폰입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이거 비밀번호 풀어줘라. 그럼 우리가 조금 봐주겠다. 봐준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건이 있으면 조금 어쨌든 처벌을 경하게 해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사 과정에 참여를 해보면 핸드폰이라는 게 정말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카카오톡도 다 다운받을 수 있고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경찰은 별건 수사의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성착취물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다른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 피의자는 이거를 알려주면 경찰이 갖고 있으면 언제든 내가 수사 협조를 안 할 때는 다른 건도 처벌을 하겠다 이런 생각 갖거든요. 물론 아마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니까 아주 중대한 범죄, 뭐 국가 안보라든지 이게 관련된 경우에는 또 거기에 뭘 넣냐면 법원의 명령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법원의 명령으로 공개해라 그러고 안 하면 이제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 안보라든지 뭐 간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굉장히 중대한 범죄 이런 거는 저는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사건이 과연 그런 사건인가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뭐 우리 헌법상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권리가 있거든요. 방어권. 그렇죠. 진술 거부권이라 그러죠. 보통 그게 어찌 보면 피의자의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사관행에서도 보면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수사기관도 부정적으로 보고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헌법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이 진술 거부권이 확고하게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처벌까지 하는 거는 저는 과하다 보고요. 오히려 이 아이폰이 좀 문제인데 뭐 이스라엘 기술로는 할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오히려 기술을 좀 발전시켜가지고 포렌식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그거를 안 가르쳐주면 처벌한다고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아직 사법 절차에서는 좀 과하다라고. 과하다. 명백히 위헌이죠. 말씀하셨지만 헌법상 보면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법원의 명령 말씀하셨지만 법원까지 증언 거부권이 있어요. 증언을 그 누구도 내 진술을 강요할 수가 없는 게 현행 헌법 체제 하에 사법 절차예요. 그런데 아이폰 그 비밀번호를 진술해라 이것도 진술 강요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채널A 사건 때 이철 뭐 VIK 회장 수십 차례 불러가지고 뭔가 진술 강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문제 삼았던 거고. 근데 법무부 TF에서 별건 수사라는 게 다른 걸 압박하면서 진술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별건 수사, 잦은 호출 이런 거 막자고 TF까지 구성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 특정 사건에 한해서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법률가의 관점을 떠나서 이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분 다 변호사신데 약간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에 공감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주제를 좀 나눠보면 그 개각 얘기가 연말을 앞두고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들으신 게 좀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 뭐 직접 당에 관여는 안 하고 있어서 잘 네. 모르겠는데요. 아마 지금 내년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에 아마 출마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염두에 둘 것 같고요. 아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저희 당의 가장 지금 어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이제 부동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지금 특히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세값 폭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엔 뭐 고려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저는 아마 이제 공수처 출범이 그러니까 처장 후보 추천이 이루어져서 처장이 임명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것과 어느 정도 함수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각 폭 내지 개각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 장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추 장관의 존재가. 그런데 공수처와의 함수 관계 때문에 지금 시기를 조율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각은 작게 두 차례로 나눠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일단요. 공수처 오늘 아마 회의다 합니다만 쉽게 결론이 안 날 거예요. 아마 뭐냐면 뭐 저는 그래도 뭐 여야 추천보다는 이제 변협이라든지 법원 추천이 그래도 좀 낫다고 보지만 그래도 양측에서 한 명이라도 두 명 이제 반대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공수처 출범이 어찌 보면 뭐 20대 국회 거의 마지막에 거의 다 걸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공수처 출범이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과정이거든요. 어쨌든 출범을 해야 되고 또 검찰 개혁이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막 이제 어찌 보면 궤도에 오른 상태거든요. 마무리가 필요해서 저는 뭐 추미애 장관은 아마 윤석열 총장과 임기가 거의 같이 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이게 공수처 출범이 만약에 올해 만약에 빨리 이루어진다 그러면 좀 다르겠지만 아마 그거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얼마나 협조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변호사님께서는 개각 얘기가 나올 때 또 특정 부처가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국 개각은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뭐 관여할 사안은 아니겠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개각 대상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그분들께서는 누가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추 장관은 워낙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개각 고려 사항에 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좀 좌우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개각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전국 현안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력 충원과 배송 수수료 인상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인데 업계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은 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 단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노동구조 개선 취지엔 모두가 공감하지만 문제는 근무일수와 일일 작업시간 동시에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최근 택배 물량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인력 충원 없이 작업시간 줄이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인력을 강제로 늘리게 할 수도 없어 결국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택배기사들 입장에선 무엇보다 당장 수입이 줄까 걱정입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업무 시간 줄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익 감소로 바로 연결이 돼요. 적정한 물량을 배송하는 것과 적정한 수수료와 택배요금 정상화가 함께 같이 병행해서 진행돼야 가능한 일이다. 업계에서도 주 5일제 시행을 만만치 않은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주말 배송을 원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 고객사와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주말 물량을 보관할 시설도 증설해야 합니다. 배송 수수료 인상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택배 노동자가 받는 건당 수수료는 18년 전 1,200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800원가량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수료 올리는 문제는 소비자가 내는 택배요금 인상과 맞물려 있어 단시간 해결이 어렵고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지만 뾰족한 해결 방법을 당장 찾기 어렵다는 게 택배업계 입장입니다. 업계에선 과로 환경 개선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만큼 추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이 택배 산업의 질적인 성장과 택배 기사님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계기가 되길 바라며 회사도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노사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택배기사 과로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사고 위험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들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배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민들이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린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들과 부딪힐 위험성도가 과거의 위험성도 많아요. 자, 그걸 보고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택배 기사들은 입구에 차를 세운 뒤 멀게는 200m를 걸어가 물품을 날라야 합니다. 다른 아파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한 바퀴를 저기로 돌아서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내세운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노약자 어린이 안전. 하지만 실상은 택배 차량만 막아놓은 겁니다. 다른 차량은 경비실에 말만 하면 울타리를 열어줍니다. 자기네 편리를 내고 무조건 빠르고 큰 도로로 다닌단 말이에요. 속도를 빨리 내고 못하니까. 아파트 단지에 울타리가 설치된 건 지난 2일. 그전엔 택배 차량 진입이 가능해 보통 2시간이면 배송을 마쳤는데 지금은 5시간 넘게 걸립니다. 어저께 집에 가다가 저녁 먹고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택배기사가 이거는 된다는 거는 이건 상상을 초월이야. 아파트 측에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말하지만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 높이는 2.3m 정도입니다. 보통 2.7m 정도인 택배 차량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건데요. 새 차를 사려 해도 기사들이 직접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점으로 꼽힙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 기사 입장에선 손수레를 끌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여간 고충이 아닙니다. 아이들 안전 문제나 이런 것도 뭐 이제 이유가 되잖아요. 공동 택배함이라던가 아파트 단지 내에 좀 설치해서죠. 그런 방식으로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주민들은 택배 차량이 단지 안에서 과속 난폭 운전을 일삼아 사고 위험이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막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합의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분만실 등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원인은 의사의 무리한 유도 분만으로 출산 직후 아기를 잃었고 자신도 수술 부작용을 앓고 있다며 병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모두 20만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10월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를 웃돌고 신용대출은 1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자금 대출이 늘어나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2%, 6.8%, 7.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 신용대출 증가율은 15%, 16.2%, 16.6%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지원이 없어서 정권 인수 업무를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안보 태세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 활동은 행정부 지원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방총무청의 승리선언 거부 탓입니다. 여기에 백악관이 각 기관에 바이든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수 업무는 전직 관료나 캠프 자체의 인맥을 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분야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뤄질 리 없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 등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과 통화한 것도 국무부 협조 없이 이뤄졌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문제는 시급한 안보 태세. 공화당 내에서조차 안보 연속성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nd once we get all past that, then we'll know who the actual winner is. But at this point, we don't know, so both sides should be receiving briefings just like they were before. 공화당 상원 2인자인 존 튠 원내 총무나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정보 브리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인수가 지연되면서 부족한 안보 태세 속에 9.11 테러를 맞은 사례가 있었던 게 미국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안보 관련 정보 제공조차도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행정부의 태도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저도 고민하다가 한 2주 정도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제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그런데 단 한 달만이라도 월세를 조금이라도 깎아주시면 저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게 오픈하고 한 10시 정도 됐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서 월세는 깎아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계좌번호를 줘봐 이러더니 10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까 그걸로 생활비 써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뒤에 바로 전화 끊자마자 돈이 입금해 주셨어요. 저희 같은 지금 이 자영업자들에게는 1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네네. 예, 그거를 제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많이 어려웠었던 거를 그 본인이 직접 얘기를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어렵지만 내가 한 100만 원 보내드릴 테니 그것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쓰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길래 그래 코로나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없어질 테니까 열심히 노력해봐라 이렇게 하고서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드린 것뿐인데.
그러시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짜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 가게에서 언제나 꼭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평년 수준을 웃도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도 안팎까지 올라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가량 껑충 올랐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온화한 날씨 속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지금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 가운데 경기와 인천, 충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쪽 지역은 대기질이 좋지 않으니까요.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뒤 다음 주 중반이 돼서야 전국에 한 차례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